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또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좋게 말이 돼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드릴 말씀이다. 듣는 내내 애초에 말이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일을 써내려가면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서 내 이야기를 소설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이름이에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드라마 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발바닥이 성한 정도로 부서 뜨거울 때까지 뛰어다녔고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태생부터 흙수저이기도 하고 수저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학자 집안 출신이시라 명사인 공자와 맹자를 읽으셨지만 가난한 선비 같은 분이셨고 동네 애들 몇 명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기에 얘를 갖추고 의심받는 일을 하면 쓰는 이라고 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그 말씀이 한 해에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 참으로 쓸데없는 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문도 배가 불러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도 동생도 엄마도 모두 배골마가며 꼬르륵 소리를 내는데 아버지는 일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엄마가 남의 집에서 식모로 살아가며 우리를 먹이며 살려주셨죠. 자연스럽게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녀갔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한자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니까요. 제 여동생은 그래도 엄마가 누가 닥달을 하고 공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여상을 졸업한 후 주로 목수일을 잘 했었는데 컴퓨터 붐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쓸모 없어진 기술이 되어 작은 건설회사 격리로 일을 택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를 졸업한 즉시 일에 나가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인근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호리호리하긴 하지만 힘이 세서 짐을 번쩍번쩍 들었던 결과 다들 제가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어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했습니다. 이것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동생의 학용품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나이에 반은 소년 가장이었지만 일상적으로는 항상 쉬는 시간이 없었고 비가 오던 말던 일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소식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규칙해서 불안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공사하는 날인 공사판 오야봉이 생일이었어요. 그 양반은 실세 중에 실세라서 다들 굽신굽신거릴 테라는데 자기 생일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지 자기 수족 같은 부하 인부들 몇 명하고 특별하게 나를 콕 집어서 일이 끝나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바로 중국집이었어요.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짜장면 맛은 보긴 했지만 먹을 용기가 없었던데 그때 저는 짜장면에 탕수육을 처음 먹어본 겁니다. 눈이 번쩍 가더군요. 아니라 혀가 녹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중국집 주방장이 되어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탕수육을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생기니 공사장이 아닌 중국집으로 걸음마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저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 중국집은 얀이네 호랑이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서 힘들 것 같아 꺼져. 이런 욕만 먹고 밥도 먹지 않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 돌아간 후 제 나이로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동생에게 말하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가 벌써 40년 전인데 미성년자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취직한 곳은 성북구 쪽의 중국집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돌보고 주문은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거기서 배워왔어요. 홀서빙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이후 주방 보조 역할로 옮겨서 양파를 까고
담배 쓰며 어깨를 넘어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살아가면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주방 열기로 인해 열사병에 걸려 쓰러지는 일도 있었죠. 게다가 주방장과 사장님으로부터 가게 뒤로 끌려가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과 철없는 동생을 생각하며 참고 버텨왔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노력했죠.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참 빨리 왔네요. 마침 주방장 형이 손가락을 다쳐서 요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거든요. 그 당시엔 주방장이 허락 안 하면 웍이나 칼을 잡으면 안 되는데 주방장과 사장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사장님은 늘 대타만 생기면 주방장 자를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거든요. 갑자기 사장님이 너 금호 할 줄 아냐? 짜장, 짬뽕 그리고 탕수육까지 할 수 있습니까? 되었어. 아, 그것만 할 줄 알면 오늘 거의 다 된 거야 하면서 주방장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주방장이 와서 저를 매타작할게 뻔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땐 다 그러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더니 사장님도 나의 걱정을 하지 않는 듯이 걱정하지 마. 아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오늘 요리만 잘해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주방 스태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주방장을 싫어해서 오히려 나에게 요리를 시켜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래서 눈을 뗄 새 없이 배운 기술로 짜장면,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만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요리에 뛰어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주방장이 오긴 했지만 오히려 사정이 월급을 풍족히 주며 그냥 우린 주방장을 구했어. 퇴직금식으로 많이 넣어주니까 그만 더 주래 하며 나를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걱정할 일이 없었죠.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중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져서 대신으로 가족형 외식업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치킨집도 많아지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증가했죠. 더 이상 중화요리만 하다가는 망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소개로 돈가스를 만들고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 전문을 배우기 위해 요리사들을 만나고 학원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정도 요리 실력도 배우게 되었고 마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장을 많이 뽑을 때여서 거기서는 손님 응대법이나 매장 운영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자주 보게 되고 인맥도 쌓이게 되면서 점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동업 형태로 창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솔직히 두렵지 않았던 나였어요. 나름대로 중식도 마스터했겠다 싶었고 양식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았고 한식은 동업자 중에 완벽한 베테랑이 있었으니 한중 양식을 다루는 체인점 형태를 개발해보자고 의기투합했죠. 그런데 그때 나도 각 30대서 만나던 여자도 있고 이제 뭔가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었던 여자친구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매장을 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은 참 무심하게도 IMF가 바로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네요. 모든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 없이 사는 시절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던 어두운 시기였으니까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업자 놈은 제 돈을 갖고 이미 도망쳐 나갔어요. 계약금은 이미 매장에 넣었지만 제 수중에 돈은 없고 그걸 인수할 사람도 없고 건물 주도를 팔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울먹일 정도였으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던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도 오빵,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너까지 왜 이러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오빠한테 지금 있는 게 뭔데? 돈 있고 직장 있고 뭘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정말 참담하네요.
가장 어려운 때도 곁에 끝까지 남아주리라고 믿었던 그녀마저 버리고 떠났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었어요. 희망이 없어서죠.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가 이놈아, 아이, 그러니까 사내 자식이 왜 주방을 드나들어 하시고 그래도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세요. 예전 속담에도 남성이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하죠. 성공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 의미로 용기를 주신 셈이에요. 그때 전화가 아니었댄다면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어차피 나라가 망해도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밥은 먹어야 할 것이죠. 다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싼 양식은 피하고 대신에 저렴한 한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찾아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 동네의 국밥집을 몇 군데 돌며 국밥 맛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독 한 곳의 집이 정말 맛이 특별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방문해서 입맛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줄어들면서도 그 가게의 요리 비법을 알고 싶어서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운명은 참 웃긴 법이에요. 그 가게 뒤편에서 그 비법 재료를 배달하는 여자와 우연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여자는 국밥집에 배달 오다가 지나가는 저와 부딪혔고 은근히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재료를 받자마자 즉시 그 재료가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체 없이 손을 내리고 그 재료의 가격이나 가능성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식과 요리 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졌고 오빠, 동생처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선 국밥 요리를 배우게 되었지만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자 그녀는 즉시 자신이 마련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아이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난 후부터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심지어 국밥 재료를 파는 식재료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 외모는 다소 투박하게 생겼지만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를 얻기 위한 초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 업체에서 오래전에 사용하던 중고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배추를 사서 중간 이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낮에는 재료를 배달하고 밤에는 미싱을 돌려서 돈을 벌었죠. 나중에는 작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꿈조차 꾸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하여 함께 성가시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드리고 합법적으로 결혼 신고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가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그녀가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일이나 저녁이나 손주 소식만을 기다리던데 그녀가 임신해서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아내의 배가 조금씩 나올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미신을 좋아하셨거든요. 일단 여자친구의 사주를 물어보시고 여자친구의 배를 딱 보니 배 모양이 딸을 낳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뭔가가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쐐기를 박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반대였는데요. 여자친구가 고아임을 알게 된 후에 따로 전화해와서 선이야, 이놈아, 절대 결혼하지 마, 라며 이야기했고 그 아이도 내 손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살 경우 호적을 박지 말라며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도 바보 같은 편이라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 판단력이 부족해 철부지 등을 피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현실을 회피하며 돈을 벌기 위한 계획만 세운 것 같아요. 따라서 자연히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제게 불안해하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녀는 나를 붙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얼른 가게를 차리려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될 거야. 다들 IMF를 이겨내 조금씩 살아난다는데 나만 이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답답해. 그런 말에 나는 거기서 창사하면 어때? 외곽이라도 조금이라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래? 외곽에 사람들이 온다고. 아, 그것도 국밥 하나 먹으려고 누가 외가로 와. 요즘 보니까 도로도 많이 공사하고 이제 집마다 차도 생기고 레저를 즐기는 시대가 온 걸 알지? 그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라고 반박했다. 얘기지. 우리나라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으로 온 서울에 가게를 열기 힘들어요. 역 2천만 원도 모아도 외곽 지역에서 가게를 내도 충분할 거예요. 어차피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한글의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충고에 마음이 흔들리는군요. 그래서 어차피 흥이 나거든 망하거든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쪽에 국밥집을 크게 차렸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무서워요. 누가 여기까지 오셔서 국밥을 먹을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동네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소문에는 도로도 확장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일단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했지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파리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오빠가 수풀도 좋지만 우리 창작이나 혹은 표창과 같은 것으로 가마솥을 배우며 어때?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잖아. 그걸로 언제 국을 끓인 얘기야. 일단 계속 끓이면 되지. 그때마다 끓이는 건 아니잖아.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야 손님들도 추억에 참기고 오고 가는 길에 창작이나 표창이 생각나서 틀릴 거야. 아, 내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싸한 일했습니다. 어차피 시골에는 볏집이 남아돌 때였고 별집 없으면 장자나무도 많은 때이라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렇게 장사를 하니 조금씩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 말이 퍼지면 자다가도 움켜잡을 거예요. 새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내 덕분에 손님이 늘어났어요. 뭔가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날을 저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네요. 아내는 만삭인 배를 만져가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짓지? 솔직히 말해 부모님이 찾아주셨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유진이로 하고 싶어. 왜? 그냥 예전에 재료를 배달할 때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친절했던 언니 이름이 유진이었거든. 나중에 딸을 낳으면 그렇게 친절하고 예쁘게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이름도 같게 하려고 하는 거야. 유진이랑 그대로 해요. 그때의 대화가 너무 생생히 남아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날 아침 만삭에 걸친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보, 재료 좀 내가 가보고 올게. 언니가 가야 하는 곳을 내가 미리 확인해야 잘 알거든. 그리고 만삭이라도 운동 좀 해야 한대. 잠시 다녀올게 말하고 나갔지만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나갔던 이 사람은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재료는 계속 소진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지하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터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가게 근처에 도로 공사가 많아서 사람들로 막혀 전화도 연결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말 귀신이 빌어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은 더해갔죠.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진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하냐며 기다려보면 돌아올 거라는 주방 이모의 말에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게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리고 이후 나는 다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시큰둥한 대응만 받았어요. 현재 같은 상황이면 경찰서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소란이 벌어질 이야기일 것 같지만 당시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길들여져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아내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동네를 뒤져봐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진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어디서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누가 납치를 했나. 밥을 먹어도 걱정, 숨을 쉬어도 걱정을 하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지경이었지만 쇼 다음 날에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이 동네와 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크면 유진이를 데리고 결혼식도 올리자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었는데 그녀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며칠간 미친 듯이 울고 불었습니다.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있으니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목격자가 있는데 우리 가게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는 아저씨가 아내를 데리고 읍내 시장으로 데려갔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19년이 흘렀어요.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입고 무얼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태어난 아이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저 혼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대로 누워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 또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기에 항상 나갈 준비를 위해 차 안에서 많이 잠을 잔 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0대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버틸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 50 후반 나이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도 남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삼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조강지처를 대신하여 재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처음이에요. 현재의 아내를 만난 건 그녀가 전국 각지를 돌며 전처를 찾아다닐 때였어요. 만삭의 여자가 보호소나 치료소에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상담을 해준 사람이 지금 제 아내라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고 혼자 지내던 여성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슬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외로울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던 친구였고 어쩌면 든든한 조력자였죠. 그래서 그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았지만 문제는 죄책감이 듭니다. 행여나 아내가 살아있다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행여나 딸이 날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별의별 생각에 그녀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어서 한 발을 물러서 꺼냈습니다. 대신 그만큼 장사에 몰두했고 그 덕에 우리 국밥집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가게 간판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을 딸의 이름을 따서 유진 국밥으로 지었구에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유진은 가명입니다.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라지나 나왔다의 유진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이후부터 문전성시를 얻습니다. 비법 국밥의 육수를 장작으로 끓여 맛이 일품이라며 멀리서도 칭찬을 받았고 손님들은 늘 활기차웠으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에 길 흔한 여행조차 못 다녀봤죠. 그리고 주변에서 왜 혼자 사느냐며 유혹도 많았고 선도 많이 했지만 제게 있어서 오로지 안에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손님이 적은 월요일에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늘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월요일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년이 된 2g이었죠. 그래서 더는 찾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 그녀를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낳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내도 자신의 아들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나 역시 괜히 유진을 생각해서 아이를 가질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먼저 죽는다면 재산의 반은 무조건 미혼모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놔 혹은 아동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세 번째로는 가능성은 희박해서 딱히 희망하지 않았지만, 만일 아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함께 잘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소망사항이었지만 오히려 현재의 처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여보, 꼭 그렇게 퇴거해야 하나요? 우리가 편안히 살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디선가 아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저는 반드시 원활한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아내는 항상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전처가 술을 빨리 읽고 감각적이었으며 장사 마인드가 강했다면 지금의 저는 현명하고 남편을 위하는 양칭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살과 감기로 고생을 하다가 약을 먹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정말 꿀잠을 잤어요. 그동안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든 채로 꿈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인사를 나누며 엄마랑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깨어났는데 아, 꿈이었다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처음 보는 회사 티셔츠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국밥집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회사 이름을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계산서를 쌓아가는 방식이죠. 이곳도 많이 발전해서 주변에 회사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이 없을 텐데 티셔츠가 좀 예쁘네요. 어느 회사냐고 물어봤더니 IT 계열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어린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도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보니까 조금씩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턴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인턴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순간 제 딸이 있었다면 전화까지 했겠다 싶네요. 근데 좀 우리 딸과 닮았기도 하고 관심이 생기기도 해서요. 아무래도 회사의 막내로 있어서 그런지 밥도 굉장히 빨리 먹는 것 같고 대부분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군요. 선배들이 언제 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괜히 안쓰럽게 보여서 일부러 직원들에게 저기, 저 여자 손님이 오면 궁을 좀 많이 주고 특히 고기를 많이 넣어 주세요. 티내지 말고 이렇게 주문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건 굳이 말 안 해도 티가 나는 법이죠. 그 인턴 여직원도 유달리 자기 국밥만 양이 많으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제게 슬쩍 보더니 저 매번 고기 10,000원씩 먹는 거 라고 말했어요. 이런데 양이 원래 이렇게 많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제가 단순히 아가씨가 이쁘다고 서비스를 주는 건가요? 받을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좀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자니 무슨 부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기 국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 엄마께도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 불편해하셨어요. 여기 국물 좀 싸가도 될까요? 원래는 포장 주문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포장할 만큼 많이 못 먹어서 남은 걸 따로 싸도 될까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딸이라는 이 저도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앞으로는 미리 포장을 해줄게요. 아, 따로 포장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먹고 남은 것을 포장해 주세요. 어차피 국물이 많아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오실 때면 하나는 포장해주고 하나는 드실 수 있게 내주는 일이 이어졌어요. 퍼졌어요. 저도 아깝지 않은 아가씨예요. 소위 말하는 도리를 아는 아가씨더군요. 포동 호의가 길어지면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아예 포장은 안 해줄 거예요 하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그 아가씨는 매번 감사하다 말하면서 퇴근길에 따로 인사를 하죠. 하고 가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을 가져다가 주곤 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걸 더 깨달았죠. 아마 아버지가 계셨다면 참으로 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이나 그녀의 전투 정신 있는 양, 단지 딸인 것 같아 일어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오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리워했답니다. 어쨌든 그 아가씨 덕분에 가끔씩 추억의 동산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지 그 아가씨가 어떤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며 글을 쓰다 보니 그때는 참 저도 어리석었나 봐요. 이 정도 삶을 산다면 그때 깨달아야 하는데 저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와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사건은 6개월 정도 지난 후였어요. 점심 식사할 때 즈음에 그 아가씨는요. 정직원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러 온 거예요.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일지 원래는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들 요리사 하면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제 돈 좀 보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과 잘 맞지 않아서 웬만하면 유흥보다는 힐링이나 명상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소주 한잔하고 아무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야, 너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노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봐 라고 하더라고요. 야, 만족스러운 모습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나는 정말 기쁘다.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이니까. 생각해보니 정말 놀지도 않았고 입고 벗지도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랬기 때문이었거든. 그 이후로는 현재의 모습을 만나고 서도 딱히 놀지 않았어요. 그만큼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날은 뭐가 그리 좋은지 끝까지 가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게 됐는데 연근히 쉬기가 오르니까 잠깐 바람을 쐬려니 9번 노래방 밖으로 나왔어요. 노래방까지 올 때는 몰랐는데 주변이 온통 네온 사인이더라고요. 그냥 바람 좀 쐬러 갔는데 오히려 즐기가 확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좀 이상해서 숙취해소 음료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활락가라 네온 사인도 많고 간판도 많아서 어질어질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치 좋은 국밥집 이외에는 거의 다니지 않고 집에서 힐링 명상을 하다가 오랜만에 번화가에 나오니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비틀거린 것 같습니다. 편의점을 찾으려고 가는데 앞 건물 안에서 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장애를 가진 나이 많은 여성이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자세히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반, 안쓰러운 반으로 쳐다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겁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꿈에서도 본 그 얼굴이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라진 아내였어요. 순간 숨이 확 하고 멈추는 기분이었지요. 그토록 찾아다니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때는 찾을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전처를 만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 그녀를 쫓아갔죠. 그녀 앞에 멀리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계속 바라봤어요. 비록 선글라스를 낀 채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오고 있었지만 19년 전에 사라진 나의 아내가 맞았어요.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표현할 수가 없네요. 반갑다고 할지 야속하다고 할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녀를 붙잡고 통곡해야 할지요. 제 머릿속이 완전하게 하얘졌어요. 머무르며 그녀를 계속 쳐다봤죠. 그녀는 내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다가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가 다가와서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밟았잖아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턴 아가씨였더라고요. 그 아가씨도 깜짝 놀라서 국밥집 사장님 하고 말했습니다. 소설을 써도 이렇게는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늘의 장난인지 너무 놀라서 일단 물었어요. 혹시 그 시각장애인 아가씨의 엄마세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를 아시나요? 관인이 크게 애로 물으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전 전화했더니 제가 있는 걸 눈치챈 걸까요? 왜 누구랑 같이 있냐고 하는 건가요? 인턴 아가씨가 저를 소개해 주었는데 저도 얼굴에 인사를 하면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나요? 라고 대답했더니 성미연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처 이름이 아니라고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닮았기에 제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하고 그냥 술이 조금 먹었으니까 더 말이 헛갈려 한 거죠. 하지만 갑자기 인턴 아가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우리 엄마도 진짜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셔서 그런 건가요? 급작스럽게 그동안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짓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한다. 당신의 남편이라고. 제가 울어버리자 인턴 아가씨는 왜 그래요라며 나에게 자세히 물었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처와 아가씨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내는 그날 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상실증과 시력상실을 겪은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는지 아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과 상반신의 일부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당시에 사고를 당한 것 같은 화상을 입힌 누군가가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일부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 사건부터가 아내의 기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되짚지 못했지만 아이는 태어났고 지문도 화상 때문에 사라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자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찾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는 있다 보니 자연히 여기저기 시설을 돌게 되었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시설을 전전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이 명석하고 똑똑해서 계속 공부를 잘하며 씩씩하게 자랐지만 돈이 없어서 여자아이는 졸업하자마자 인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나서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화상을 입은 손을 본 손님들이 싫어했지만 아내가 앞을 못 보는 데다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서 나중에는 제법 돈도 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자신 있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장애인 시설을 찾아봤더라면 19년 만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의 감과 그동안 잘 버텨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서 저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데?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딸 이름은 유진위로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유진이에요. 솔직히 국밥집 처음에 갔을 때도 저랑 이름이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아내가 유일하게 딸의 이름인 유진이라고 분명히 지어 주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나 또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국밥집의 이름을 지었고 아무리 안 해도 기억 속 끝자락을 그렇게 꼭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아내는 정말 천부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 아가씨가 아니라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지만 아내와 딸은 아마도 이 상황이 믿기 어렵다는 대답을 하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고, 그래서 즉시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그러자 내가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해.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에 대해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당신은 기억 안 해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처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아내와의 현재 생활입니다. 처음에 전처 이야기를 한 후 아내는 정말 당황하여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감추지 못하겠다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제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정말 3일 만에 갑자기 제게 그 아가씨랑 형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이렇게 되었어요. 어쩌면 무슨 질투심이 나 혹은 다른 험한 말이 5가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상상도 해봤지만 그 모든 게 헛되었어요. 현명하고 항상 지혜로운 아내는 전처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며 형님,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라고 했죠.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해서 지금은 우리들 4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특히 시각이 좋은 아내가 기억도 없는 터라 같이 살긴 어색하다고 해서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거기 이사를 했고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해해준 터라 틈날 때마다 전처와 함께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딸과 전처에게 들려주기 위해 올라가곤 합니다. 사진 자료도 딸에게 보여주었고 처음에는 제 호의를 좀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밥집 사장으로 대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긴 쉽지 않겠지만 요리를 하거나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 맛있게 만들어 위에 올라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제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거예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리워한다면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